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다음은 8년 전 오늘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00명이 넘게 다친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그날의 뉴스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병원 주변을 뒤덮습니다.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병원은 본관과 1층 연결 통로로 이어진 별관 요양병원 건물 2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은 본관 1층 응급실 옆 탈의실에서 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1층에서 난 불은 위층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매캐한 연기는 중앙 계단을 따라 5층 꼭대기까지 퍼졌습니다. 본관과 별관에는 환자 177명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37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상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없었다. 왜냐하면 화재가 1층에서부터 2층으로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을 했습니다. 제천 화재에 이어 한 달 만에 또 대형 참사가 잇따르며 화재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짙은 연기가 건물 전체로 번지자 남성 환자가 4층에서 사다리차를 통해 대피합니다. 뒤이어 여성 한 명도 탈출을 시도하지만 검은 연기가 갑자기 덮치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옥상으로 탈출한 환자는 시커먼 연기가 계속 치솟자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생사의 순간, 사다리차나 미끄럼틀 형태인 인명구조대로 탈출한 환자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환자 등 6명은 병원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1층 엘리베이터에 갇혀 쓰러진 6명을 이송했지만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창문과 옥상, 엘리베이터로 필사의 탈출이 시도됐지만 생사는 엇갈렸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네,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이 불이 난 병원은 그 뇌혈관과 중풍, 골절 질환 등을 치료하는 곳으로 노인과 중증 환자들의 주요로 이용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 불이 어쩌다 이렇게 발생한 것인지 사고 개요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2018년 1월 26일이었죠.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데요. 8년 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에 이 밀양 소재의 요양병원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 화재 발생 위치는 공교롭게도 이제 1층에 응급실 뒤쪽에 있는 탕비실 천정 부분에서 최초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니까 1층에서 발생한 이제 화재의 연기들이 계단실을 타고 이제 다른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앞에서 이제 진압을 총괄하셨던 소방관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불길이 직접 2, 3층으로 올라가진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셨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이제 불길 자체가 한마디로 화염에 의해서 화재가 확대된 상황들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연기들이 굉장히 빠르게 퍼지면서 피해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 당시 이제 사망자 47명이 사망을 했고요. 네. 부상자만 해도 145명에 이르는 굉장히 큰 이런 사고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불이 난 건물은 5층으로 이루어진 본관이었는데 1, 2층에 가장 피해가 많이 뭔가 집중됐죠?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1층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어떻게 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1층을 통해서 사실 건물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1층에서 불이 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경로들이 사실 막히는 거랑 똑같고요. 또 하나 이제 연기라든지 화재 같은 경우도 사실 1층에서 발생을 하면 1층에서 다른 층, 그 위층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경우에 줄줄이 이제 다 위험한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공교롭게 이제 1층에서 화재가 시작된 부분, 또 1층으로부터 연기가 굉장히 빠르게 다른 층으로 퍼진 부분, 이런 것들로 본다 그러면 1층, 2층 부분, 또 특히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요 중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환자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됐을 때 더더욱이 이제 이런 치명적인 어떤 이제 피해를 입기에는 아주 훨씬 더 이제 다른 곳들보다는 좀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 오전 7시 35분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소방당국 설명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불이 1층 위로 번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피해가 이렇게 좀 커졌던 건. 예, 맞습니다. 이제 불은 번지진 않았습니다만 연기는 이제 계단을 타고 다 이제 확산이 된 올라가니까. 상황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위층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에 위층에 이렇게 이제 이 자력 대피가 어렵고 사실은 또 이제 좀 고령의 이제 신체적으로도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대부분 상황 다 자체가. 예. 신체적으로는 재난 약자라고 해서 굉장히 좀 취약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기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질식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망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유독가스엔 질식사가 거의 사망자의 대부분이라고 예,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잖아요. 그 병원이 그쪽 유독가스가 위층으로 빠르게 확산됐던 게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실제로- 유독가스는 뭐 예. 대부분은 이제 계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막 얘기하는 계단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계단 종류가 있습니다. 직통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이 있고요. 네.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이렇게 해서 계단의 안전도나 방호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지는데요. 직통 계단 같은 경우는 어느 층에서든 그 계단에 도달하면 1층까지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되는 게 직통 계단이고요. 네. 피난 계단은 이 직통 계단에 구획을 해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계단실 안쪽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구획을 해놓은 계단이 이제 피난 계단이고요. 여기에 조금 더 안전하게 여기에 이제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가압을 해서 연기가 못 들어오게끔 해주는 더 안전하게 방호가 되는 건물 계단을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이 병원에 설치된 계단은 이제 피난 계단 아마도 이제 방화문이 있는 이런 이제 계단이었는데요. 당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방화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아서 오히려 불이 난 1층에서 연기들이 계단실 안쪽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으로 위아래로 이제 또 뻥뻥 트여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층으로 다 연기들이 퍼지기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앙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그 방화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연기들이 다른 층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연기에 의한 피해들, 화염 같은 경우는 뭔가를 태우면서 이제 확대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연기는 그냥 발생하자마자 바로 다른 층으로 확산되면서 인명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화문이 있었지만 열려 있어서 연기 차단이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방화문은 잘 닫혀 있어야 되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독가스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화재 현장에서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는데요. 예. 그중에 10명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7, 8명은 대부분 연기, 질식에 의해서 사망을 하는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대부분의 화재에서 사망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연기에 의해서 사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실제로 이제 이 가장 많이 이제 우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연기라고 하는 유독가스, 연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치명률이 높은 사람한테 가장 많은 이제 위해를 가하는 가스 같은 경우가 이제 시옷가스, 일산화탄소거든요. 근데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가 왜 위험하냐? 사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위험성은 네. 무색무취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검은 연기들을 막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상황에서 흡입을 했을 때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몸에는 호흡을 했을 때 호흡한 공기 안에 있는 산소를 헤모글로빈이 이제 결합을 해서 우리 몸 전체에 이 산소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일산화탄소라는 놈은 산소랑 산소랑 헤모글로빈이 만나기 전에 먼저 헤모글로빈에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네. 이 결합력이 산소보다도 200배에서 300배 이상 높으니까 엄청나네요. 한마디로 산소를 우리 몸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일산화탄소가 다 방해를 하는 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호흡을 했을 때 네. 일산화탄소를 마시게 되면 사실은 이제 호흡곤란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질식으로 쓰러지게 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유독한 가스들을 마시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사실 근데 일산화탄소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얕은 농도인 경우에는 뭐 2-30분 지속적으로 마시더라도 크게 증상이 없거나 뭐 어지럼증 이렇게만 생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화재 근처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한 2만 ppm에서 한 3만 ppm 이 정도 되는 이제 고농도의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예. 한 번 호흡만으로도 바로 의식을 잃거나 또 이렇게 되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 이외에도 뭐 시아나가스라든지 이렇게 인체에 유독한 이런 가스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치명적이어서 마시는 즉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앞서 전에 그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영상에서 보면은 그 수건에 물을 좀 적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 입을 좀 가리고 간다 뭐 이런 네. 것도
얼마 안 되겠네요. 이렇게 좀 정말 유독한 가스가 나오는 예,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대피하는 요령도요. 네. 연기의 농도라든지 이런 초기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연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또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시야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이런 연기들이 찬 상황이라면 네. 이렇게 코와 입을 뭐 수건으로 막는다, 혹은 또 이를테면 방역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유독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 화재가 또 이렇게 유독가스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또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아까 보니까 뉴스에서 사다리를 타고 탈출을 감행하는 그런 분들을 봤는데 저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를테면 계단이라든지 복도 같은 경우 이미 연기가 꽉 차 있는 상황이라면 그곳을 경유해서 대피를 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기를 흡입하게 되고 네. 바로 위험한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대피를 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복도가 아닌 다른 실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문 틈 같은 것들을 좀 뭐 이런 수건이라든지 커튼 같은 것들을 잘 막으신 다음에 창밖으로 이제 구조를 요청하셔서 앞서 이런 사다리라든지 이런 소방대가 접근을 해서 구조를 하는 이런 방법이 가장 이제 안전한 방법이겠고요. 그런데 막 불이 엄청 나고 막 네. 정신이 없으면은 그럴 겨를 없이 막 유독가스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거. 예, 그래서 사실 요즘은 최근에는요, 이렇게 이제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들은 사실 예. 빠르게 대피하시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병원 내에 안전한 공간, 임시 대피 공간이라는 공간들을 만들어놔서 네. 화재 시에도 일단 그쪽으로 가 계시면 사실 연기라든지 화염으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그 시간 내에 구조를 기다리실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이제 실들을 만들게끔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들이 더 예, 맞습니다. 안전에 사실 더- 정상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대피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베드에 누워 계시거나 예. 또 거동이 불편한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들과 똑같이 계단을 통해서 대피를 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방법들도 최근에는 이런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 영상 자료에서도 나온 것처럼 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계단을 이용 못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그래요. 경우들이 많으세요. 네. 사실 근데 우리가 늘 이제 화재 시에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말씀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예. 타지 말아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중에 화재로 인해서 전원 공급이 차단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고스란히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 멈추게 되거든요.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분은 화재가 난 건물 안에 꼼짝달싹 없이 갇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처하게 된다라는 게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위아래로 오르내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지나다니는 통로, 엘리베이터 샤프트라고 하는데요. 이 샤프트 공간 쪽으로 연기라든지 화염이 들어오게 되면 네. 거의 굴뚝처럼 굉장히 빠르게 연소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예, 그래서 예, 오히려 예. 다른 공간보다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건물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냥 뭐 비상용 승강기라든지 네. 또 피난용 승강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비상용 승강기는 사실 대피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소방관들이 소방 활동을 위해서 이를테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방호된 이런 승강기가 있거든요. 근데 비상시에 혹시라도 어디론가 대피할 방법이 없다 한다면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요. 네. 피난용 승강기라고 해서 고층에서 대피를 할 때 타고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는 승강기를 별도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 승강기 자체가 또 승강기를 탈 수 있는 승강장 자체를 안전하게 구획을 해서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해놓은 승강기들이 있으니까요. 네. 내 건물에 이런 비상용 승강기나 피난용 승강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평소에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뭐 아파트도 그렇고 초고층 건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일단 들어가게 되면 피난용 승강기가 어디 있나요?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또 그리고 피난용 승강기나 비상용 승강기 같은 경우는 예. 그 승강장 입구의 문에 이런 네. 비상용 승강기입니다, 피난용 승강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지로 붙여놓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화재 원인은 뭔가 보니까 그 전기 합선과 누전이었던 걸로 결론이 지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불이 나기 전에 여러 번 그 누전이 또 발생했었다고요? 네. 이때 잡았으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텐데.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예. 우리가 위험을 미리 알고 미리 대비를 했다면 훨씬 이런 사고들을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에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세종병원의 이제 자체적인 소방 또 전기 점검 과정에서 누전의 위험들이 수차례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병원 측에서는 이런 위험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어서 더 안타깝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아니 병원이니까 더 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있는 공간도 안전하게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 약자가 있는 곳들은 훨씬 더 안전하게. 왜냐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훨씬 더 취약한 대상들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요. 네. 다른 데들보다는 더 안전하게 신경을 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안타까운 건 바로 이 화재가 발생하기 전달, 그러니까 이 전년도 12월에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건물 자체의 전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적합 판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또 적합 판정이 네, 나왔어요. 적합 판정을 했고 예. 또 그 당시에 일부 화재 위험에 대한 부분들, 누전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됐는데 그게 화재가 발생한 이 위치나 이 구역이 아니고 6층의 다른 식당 구역에 이 부분이 약간 전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가 돼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1층의 이런 전기적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안전 검사를 좀 제대로 좀 뭔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볼 수 있. 예, 뭐 점검도 그렇고 또 네. 점검 이후에라도 또 사실 여기가 자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전기적인 누전의 위험들이 이제 지적이 된 상황들도 있고 또 예. 건물이 노후화됐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병원 측에서 여러 가지 시설의 안전 관리 혹은 또 유지 관리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의 개보수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그러니까요. 부분 부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병원 내 그 스프링클러 같은 그 소방 시설 이런 건 뭐 정상 작동이 됐었나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건물은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빨리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고요. 사실 이제 그 예. 병원 법적 기준을 떠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소방 장치는 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은 뭐 우리가 스프링클러 불이 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화재 진압을 하는 장비로서 다들 인식들을 하고 계신데요. 예. 당시 이제 세종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병원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 당시 이제 연면적이 이제 한 1,000제곱미터 바닥 면적 합계가 이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관계 법령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지금 2018년 6월까지 사실은 이제 이 의무 설치라는 대상이 돼서 사실은 이제 이걸 고치려고 하던 준비를 하려고 있었구나. 예, 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공교롭게도 예. 이제 2018년 6월까지 이런 설비들을 다 갖추세요라고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세종병원 같은 경우는 2018년 2월에 한마디로 불이 난 바로 다음 달에 이 공사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근데 있었는데 1월 말에 예, 맞습니다. 이런 난리가 난. 공사가 사고가 난 시작되기 거죠. 바로 직전에 아유, 안타깝네. 화재가 나서 이제 사실 더 안타깝게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알려졌는데요. 사실 또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야,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더 안전했고 이렇게 큰 피해가 입지 않았겠지 않나 이렇게 이제 네. 말씀들을 하시지만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의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화재가 발생한 위치가 네. 이 탕비실의 천정부였거든요. 네네. 사실 천정부에서 화재가 타서 사실 불꽃들이 보이고 화재가 사람들이 알 정도면 이미 그 안쪽에서 상당 부분 화재가 커져 있던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해 보면 스프링클러는 천정 안쪽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천정 면에 그래서 공간 내에서 불이 났을 때는 작동을 하지만 그 위쪽에서 불이 났을 때는 사실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 하더라도 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당연히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야 하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지만 또 스프링클러가 있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또 모든 화재를 다 진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 해당 병원은 건물 용도를 불법적으로 변경하는가 하면 시설 규정보다 더 많은 환자를 받아서 운영한 것이 또 확인됐다고 합니다. 환자 안전보다 뭔가 이 수익에 급급한 운영 행태가 결국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예. 당시에 뭐 이 병원의 운영을 의료인이 아닌 일반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이제 의료 법인을 빌려서 운영하는 이런 방식, 소위 이제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수익을 굉장히 이제 극대화하려는 이런 이제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뭐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소방 시설이라든지 건물의 노후 시설이라든지 잘했어야죠. 이런 것들의 네.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점이 사실 문제거든요. 사실 네. 수익도 내면서 안전하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겼다면 누구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를테면 손가락질하지 않았을 텐데요. 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의 관리도 미흡하고 또 이런 무단 증축이라든지 또 가설 건축
공간을 이제 이용하는데 통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공간으로 창고 같은 것들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밝혀지면서 사실은 화재 안전에 관련된 안전을 등한시하고 수익만을 쫓는 굉장히 좀 이런 문제, 경영 운영상의 문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 아픈 고령 환자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설인 만큼 기본적인 안전 관리라도 좀 잘 지켰더라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금껏 나눴던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밀양병원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양한 그 총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보면은 사실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원의 운영상의 문제, 실제로 이제 이런 영리 목적으로 이런 것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또 일반 시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점들도 있고요. 또 화재 확산 과정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대피 경로라든지 구획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네. 확산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다른 층의 인명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고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시설적인 제도적인 강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취약한 계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시설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또 꼼꼼하게 관리가 돼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시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적인 측면에서 병원의 근무자라든지 또 병원의 안전 책임자들이 평상시에 이런 대피라든지 화재 대응에 관련된 훈련 또 교육 이런 것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또 능력들을 갖춰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앞서 뭐 대피 요령에 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병원 규모나 환자 그 특성에 맞춰서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를 도울 뭔가 안전 교육이나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도적으로 뭔가 좀 포함돼야 될 점. 짚어주실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앞서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시설적인 부분들은 상당 부분 개선의 여지들 개선을 하고 있고 또 강화가 됐습니다. 예.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뭐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알아서 대피하세요라고 해서 대피를 하실 수가 없거든요. 네. 누군가는 도와드려야 되고 누군가는 이분들을 대피를 유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병원의 근무자들의 안전에 관련된 역량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평상시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의료 행위를 하거나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근무자 숫자도 있지만 또 비상 상황 시에는 오히려 더 많은 인력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비상시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 또 이런 분들이 비상시에 화재 대응도 하면서 대피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병원 근무자분들이나 병원의 안전 책임자 이런 분들의 대피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 또 대피 계획에 맞춰서 필요하면 안전한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들 또 여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들에 대한 체계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정비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뭐 말씀하시니까 또 아까 전에 좀 보니까 그 CCTV 영상 잠깐 불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 직원분인 것 같아요. 네. 그 간호사분이 굉장히 놀라면서 제가 봤을 땐 그 뭔가 교육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냥 그 순간 놀람에 차분함은 일도 없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안타까운 이런 또 사고고 이런 것들에서 교육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요, 병원마다 꼭 이렇게 요양병원이 아니더라도 병원마다 각 팀별로 간호사분들도 직접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로 직접 끄는 뭔가 훈련이라든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네, 좀 맞습니다. 필요한 사실은 이런 침착함이라는 게 사실 쉽지 비상 않죠. 상황에서 쉽지가 네.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계속 훈련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자연스럽게 있게. 바로 이제 체화돼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결국 훈련이란 교육이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지난 16일이었죠. 대낮에 서울에서 시내버스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 있던 13명이 다치고 길 가던 시민 2명이 중상을 입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준비된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좌회전하는 빨간 버스 뒤로 파란 시내버스가 빠르게 질주합니다. 검은색 승용차를 들이받고 교통섬을 가로지른 뒤 그대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속도를 늦추지 못한 버스는 건물과 충돌하고 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근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버스는 굉음과 함께 빠른 속도로 직진하다가 갑자기 좌회전했고 중앙선을 넘어 인근 차량과 행인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건물로 향했습니다.
보행자와 버스기사, 차량 탑승자 등 13명이 다쳤고 보행자 2명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KBS가 확보한 블랙박스엔 큰 굉음이 담겼는데 사고 직전 버스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때 난 소리로 추정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버스기사의 음주와 약물 운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 버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저는 이게 점심을 먹다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2026년에 이 대낮에 이게 어떤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이런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1도 못 하겠는데, 야, 이런 뉴스 사고가 났습니다. 그 뉴스 당시 뉴스로 당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보셨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저도 놀랐는데요. 네. 사실 저 길을 저는 매일 저 길을 지나다니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이어가지고 혹시 사고가 났을 수도 있었어요. 확률이 있었죠.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서 이제 저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차량 돌진에 의한 어떤 사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전까지는 이게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것들도 생활 속에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아니 무슨 하루를 그냥 정말 무탈하게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저런 사고는 정말 굉장히 충격이더라고요. 경찰에서는 사고 차량을 운행한 버스 기사가 약물이나 음주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 약물이나 음주했을까? 저는 그런 게 네, 최근에 뭐 그런 또 생각을, 사고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국과수에 사고 버스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는데 이런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국과수에서 뭘 확인해 줄 수 있나요? 뭐 기계 결함 뭐 이런 걸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것들이 이제 EDR이라고 해서 사실 사고 기록 장치라고 하는 장치들이 차량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여러 가지 사고 방시의 상황들을 이제 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EDR에는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냐면 사고 발생 전후로 한 5초 내에 사고 발생 직후에 페달 조작이라든지 또 속도 변화라든지 또 엔진 수의 변화라든지 RPM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한마디로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조작을 했는지의 여부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 EDR에 이제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 가속을 했는지 또 브레이크는 밟았는지 여러 가지 운전 여부에 대한 부분들 정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운전자 결함인지 차량 결함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EDR 이외에도요, ECU라고 하는 차량 전체의 이제 전자장치, 전자 제어 장치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또 보게 되는데요. 네. 이건 사실 이제 사고가 발생한 그 직후가 아니라 평상시에 이 자동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는지, 우리가 이제 차량을 시동을 켜시면 차량 운전 계기판에 경고 표지등 같은 것들이 그렇죠, 문제 이상이 있으면 그렇죠. 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이력들도 이 차가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구나, 혹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오류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도 이루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차량 이외에도요, 이 주변에 여러 가지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아니면 블랙박스가 달려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여기 음성 분석이나 혹은 또 차량의 여러 가지 이 굉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도 하고요. 또 브레이크 등이 제대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또 사고 정황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현장 조사를 할 때는 타이어나 이제 노면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타이어가 밀리는 뭐 스키드 마크라든지, 혹은 또 이제 차량이 바깥으로 회전할 때 밀려나가는 이제 요 마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량 운행에 관련된 현장 정보들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국과수에서 뭘 하는지. 야, 조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조금 기본적인 것들만 잘 꼼꼼하게 하면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이 차량 결함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전자의 운전 상황. 미숙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만 한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큰 대형화된 이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당연히 다 믿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용을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런 영상 보니까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냥. 네, 맞습니다. 와. 이렇게 사고 원인의 실마리를 풀어줄 블랙박스 영상과 또 운행 기록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날 버스에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었을지 준비된 뉴스 보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장에 섰다가 출발하는 버스. 그런데 얼마 뒤 버스 기사는 당황한 듯 여러 차례 운전석 아래를 쳐다봅니다. 줄어들지 않는 속도, 분주한 운전석과 달리 승객들은 평온한 모습입니다. 이 버스는 시속 50km로 최고 속도가 제한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자 승객들도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출발 40초 뒤엔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량과 함께 왼쪽으로 경로를 틉니다. 결국 앞서가던 승용차와 보행자들을 잇따라 들이받고 건물과 충돌하고 나서야 겨우 멈춰섭니다. 정류장 출발부터 건물에 부딪혀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50초가량. KBS가 확보한 운행 기록을 보면 버스 속도는 최고 시속 54에서 55km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25초 동안 달렸습니다. 브레이크 등은 버스가 주행을 시작하고 사고가 난 뒤까지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영상과 운행 기록을 본 전문가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페달 5조작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가 계속 발밑을 내려다본 정황 등을 볼 때 버스 결함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버스 기사는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네, 이렇게 사고 당시 버스 안 상황을 보셨습니다. 버스 기사는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보니까 운행 중에 막 버스 네. 아래에 브레이크를 좀 보고 치고 막 이렇게 하는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버스 기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뭐 증거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제 사실 차량이 이제 급발진 혹은 또 이제 돌진하는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이를테면 페달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이제 운전자의 이제 조작 실수나 이런 미숙으로 문제가 생기는 결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군요. 사실 여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 밟지 않았다라는 것들로 이제 유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페달을 잘못 조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이제 아까 버스는 페달도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전자분의 이제 이 CCTV 블랙박스 보면은 운전자분께서 운전하시면서 계속 발밑을 보시면서 보시잖아요. 굉장히 좀 당황해하는 맞아요. 네. 이런 장면들이 나와서 네. 아 이게 내가 페달을 제대로 밟은 거 맞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재차 확인하는 모습인 그러니까 것 본인이 같아요. 정확하게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네. 이런 이제 정황들이 담겨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차량의 이상의 가능성도 분명히 좀 하나의 염두를 네, 두고 지금 보면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판단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사실 이 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시내 주행하는 시내버스였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50km 이내로 이렇게 이제 제한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차량이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차량이 급발진이라든지 이상 현상으로 해서 이제 가속이 되는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이런 차량 속도 제한이 없었다라면 더 높은 속도로 운행을 하면서 더 큰일 날 뻔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제한 속도가 50km임에도 불구하고 54에서 55km까지 속도가 올랐다는 것 자체도 뭔가 차량에 뭔가 이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뭔가 RPM이 쭉 올라가면서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 올라가지 않았어야 되는 속도까지 55까지 치솟았다라는 거는 올라갔으니까. 뭔가 이런 제어 장치라든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아마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최고 속도 제한 시속이 50km라는 걸 저 이번에 알았어요. 예, 이 시내버스에는 이렇게 이제 리미트가 걸려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근데 저기 보면 승객들 처음에는 정말 평온하게 계시다가 그 한 50초에서 50초 사이 동안 얼마나 불안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요즘은 또 또 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내리려고. 과거에는 또 이런 버스라든지 이런 데 운전을 좀 더 좀 험하게 하셔서 이런 것들이 뭐 별로 예전에. 이상하진 않았는데 네. 요즘은 대부분 다 이제 운전을 더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또 네. 안전하게 운전을 하시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저렇게 이제 차량이 흔들리거나 또 이렇게 이제 뭐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과정이었다면 네. 저 안에 승객분들은 굉장히 좀 공포에 질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버스 기사님은 브레이크가 잘 움직이지 않았다, 작동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반면 경찰은 그 주행 중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페달 5조작, 또 차량 결함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이게 것처럼. 사실은 대부분 이제 경찰 수사 과정이나 국가수의 감정으로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전까지 뭐 일단 버스는 아니더라도 이전까지의 많은 차량 이제 이 급발진 의심 사고 혹은 또 급발진 주장 사고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사실 운전자 과실이 거의 다 대부분 운전자 그래요? 과실로 밝혀지게는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게 확률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한 85%에서 90% 정도는 운전자의 이제 조작 미숙이나 과실로 이어지게 되고요. 나머지 것들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차량의 결함이다 이렇게 밝혀지는 게 아니라 증거 불충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차량이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또 하나는 다른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꼭 이제 급발진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차량의 이제 정비라든지 혹은 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뭐 기계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도 사실은 차량의 점검이라든지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더욱이 사실은 공용의 일반 시민들이 사실 타는 대중교통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중교통이잖아요. 더더욱이 안전해야 되거든요. 사실 내 차는 내가 관리를 하고 내가 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혹시라도 관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책임은 내가 지면 되는데 네.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공의 서비스를 믿고 그렇죠. 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더욱이 이제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제 과실 여부나 또 이를테면 결함 여부에 대한 부분들 혹은 또 이를테면 정비 불량이나 이런 가능성들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말씀하신 그 정비 관련 부분, 그 한편 그 버스 회사 쪽에서는 사고 버스는 2022년 그 1월에 등록된 전기 버스로 주말마다 정비를 하고 있다며 정비 이력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충분한 겁니까? 이 전기 버스에서 또 예, 사실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좀 다뤘었는데요. 요 포인트가요. 예, 네. 지난주에 다룰 때는 이제 전기버스 상부에서 이를테면 연기가 나면서 굉장히 네. 위급했던 그런 사고를 알려드렸는데요. 그 당시에도 사실 전기버스에 대한 부분들 전문가분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들은 뭐냐면 차량 정비, 버스에 이제 운수회사에서 차량들을 정비할 때 이 전기버스에 특화된 이런 점검이라든지 정비 역량이 다소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셨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모든 차량이 다 전기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의 버스들이 더 많고 전기버스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확충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네. 전기버스의 특성에 맞는 정비라든지 점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버스보다는 기계적인 장치보다는 전기적인 어떤 요인에 의한 여러 가지 이 아마대로 이 전자계통에 대한 제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확인할 사항들이 좀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이 제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만큼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게 또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 페달 블랙박스 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 페달 블랙박스. 페달 블랙박스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하면은 차량의 전면 후면을 네. 그래서 사고 당시의 영상들을 기록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페달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발 아래. 발 아래쪽 페달 쪽 부분을 내가 페달을 잘 밟았느냐 뗐느냐를 볼 수 있게끔 그쪽을 비추는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발진을 주장하거나 또 급발진에 의심이 가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페달을 작동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영상 장치들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들도 많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께서 자비로 해도 자기 차량에 이런 페달 CCTV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그러면 이게 하고요. 본인을 보호하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또 반대로 말하면 실제로 본인의 주장과 다른 영상들이 찍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당장 작년 11월에 부천시장에 트럭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도 예. 그 당시에 사고자는 급발진을 주장을 했단 말이죠. 방금 근데, 나오네요 지금. 예,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저 영상에 나온 차량에 아이고 이 무서워라. 페달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레이터를 밟는 영상이 그대로 찍혀서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좋게 말한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담겼다면 나를 보호하는 거지만 또 실제로 내가 잘못 조작됐을 때 그런 부분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보면은 저렇게 본인 실수도 있는 다 기록이 되는 상황.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야 이건 진짜 확실히 잘 따져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렇게 엑셀을 그냥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네. 29년부터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앞으로 3년이나 시간이 좀 걸리고 법이 바뀐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어떻게 좀 이거를 좀 사고가 안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우선 페달 5조작 방지 장치가 뭐냐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저속에서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네. 얘가 이제 밟은 대로 차가 속도가 확 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잘못 밟은 거구나 해서 속도를 제한하거나 출력을 떨어뜨리는 한마디로 급가속이 안 되게끔 자동으로 빵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제어를 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악셀레이터로 잘못 알고 밟았을 때도 이런 부분들의 사고를 조금 예방해주는 이런 기능들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무화하는 이런 법령들이 지금 현재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기존의 차량들한테 이런 것들을 어느 날 하루에 오늘까지 다 달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보급되는 데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거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운전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잘 챙기셔서 이런 사고를 좀 줄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네. 뭐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브레이크 쪽에 발을 올려놓고 악셀레이터를 밟을 때만 살짝 발 앞꿈치로 그렇죠. 옮겨서 밟고 네. 또 그 다음엔 바로 다리 이제 발 앞꿈치를 살 브레이크 쪽으로 옮겨놔야 되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운전을 이제 다양하게 뭐 또 본인 어떻게 취향에 하시는 따라서 거예요? 해서 운전은 어떻게 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네. 분들은 사실 악셀레이터 쪽에 발을 얹어놓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전기차라든지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사실 악셀레이터를 밟았다가 떼기만 해도 차량이 이제 브레이크. 감속이 돼 브레이크 아, 기능이 있는 이런 그렇구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페달 하나로만 운전하시는 것들이 너무 익숙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위급 상황 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들이 사실 바르게 이렇게 반응을 못 하시는 경우가 요즘 또 그런 전기차들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몰랐네요.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시더라도 원페달. 차량이 제대로 멈출 때는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밟아야 된다라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예전에 수동으로 딱 그 클러치도 밟아야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말씀하신 발이 대로 바빠야 되는데 너무 발이 안 바쁘니까 또 그런 일도 생기는 예, 거군요. 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또 예. 이제 문제는 또 우리가 기아 변속 같은 것들을 또 정확히 잘 안 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를테면 우리가 전진에다 놓고 조작하는 거. 이를테면 맞아요. 조작하다가 이게 제대로 위치가 안 돼 있을 때 갑자기 밟았을 때 왜 안 튀어나가거나 혹은 또 맞아요. 갑자기 후진이 되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기아 변속이라는 이런 것들도 꼭 눈으로 잘 확인하시면서 변속하시는 습관들 또 정확하게 기어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는 습관들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좀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네, 사람 약간은 불편해야지 너무 편해져 버리면은. 네,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 대비를 못한. 전 전기차를 안 타봐가지고 그 원페달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제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또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운전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만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 닥칠 때는 기민하게 대처하실 수 있게끔 본인들이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버스 같은 경우 원페달은 아니잖아요. 네, 원페달은 아닙니다만 원페달 형식으로도 돼 있는 경우도 그래요? 있기 때문에요. 어. 브레이크라든지 그래서 운전을 이제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예. 본인들이 이제 운전하는 습관에 너무 이제 익숙하신 경우들이 저는 있는데 그 전기차라고 생각을 못했었고, 네. 그러면 원페달이면은 분명히 거기서 실수가 좀 있을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드라이빙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장착돼 있는 전기차들도 있고요, 아닌 전기차들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차량의 특성별로도 조금 더 운영하는 방식, 또 페달의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잘 숙지하셔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저 전기차 요즘 이렇게 편한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런 것도 위험함이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버스 안전사고는 차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뭐 보니까 매일 6에서 7건의 사고가 네.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이번 사고 같은 어떤 이상이 감지되면 승객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보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편하게 계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뭐 하차하려고 이제 서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행동을 좀 해야 될까요? 예, 실제 기본적으로 이제 버스 안에서 사고가 난다면 꼭 이제 이런 돌진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교통사고 혹은 또 급정거 또 급가속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서서 탑승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또 사실 우리가 다른 차량이랑은 다르게 타고 내리기 편하기 위해서 안전벨트 같은 것들을 사실 안 하고 안 있잖아요.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갑작스럽게 속도가 변화한다거나 또 방향이 전환이 된다거나 또 충격이 가해지거나 충돌했을 때 대부분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라면 이제 탑승자분들, 승객께서 어떻게 항상 해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바닥에 누워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애기 저기 좀 네. 어린이도 지금 있는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타고 내리실 때부터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실 때도 항상 우리가 차에 탑승한 이후에 버스 카드를 찾으시는 것도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잠깐만요 하면서. 예, 왜냐면 이따 드릴게요 할 수도. 버스 카드를 찾는 동안은 두 손이 예. 아무것도 잡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타기 전에 카드 챙기시고 또 카드를 이제 단말기에 찍으시거나 또 그 안에서 이동하실 때도 꼭 손잡이라든지 기둥 같은 것들 잘 잡으시면서 이동하셔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또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이 승객의 이제 좌석에 기대고 서 계시거나 혹은 또 기둥에 기대시고 손을 그냥 안 잡고 네. 휴대폰을 만지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항상 두 손은 뭔가를 꼭 잡고 계시라. 근데 그 예. 출퇴근 때는 차들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또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거의 뭐 그 안에 끼어 타듯이 막 맞습니다. 이렇게
거의 출근 지옥처럼 막 이렇게 네. 다니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꼭 본인의 몸을 지지할 수 있게끔 네.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 꼭 잡으실 것 꼭 당부드리고요. 네. 그다음 이제 하차할 때 내리실 때도 사실 이제 한마디로 차가 움직이는 이동하는 중에는 차량 안에서 본인이 걸어 다니거나 하시면 그쵸, 굉장히 그쵸.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미리 내려야지 내릴 준비를 하고 미리 가 있어야지 생각하셔서 차량이 이동하는 중에 이제 움직이시는 문가 쪽으로 움직이시는 경우들인데 벨은 미리 누르시되 차량이 멈춘 이후에 이동하셔서 내리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요. 저 그렇게 하다가 못 내린 적이 있어요. 너무 사람 많아. 아, 요즘은 그래도 이 운전사분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이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요. 네. 벨만 정확하게 누르시면 네. 제때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네네. 내리실 때 중요하신 건 뭐냐면 문이 열렸다고 바로 내리시기보다는요. 문이 열린 이후에 자전거라든지 혹은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오면서 또 이제 내리시면서 사고 당했을 수가 있으니까요. 문이 열렸다 하더라도 항상 다른 차량이라든지 물차들이 오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고 내리는 습관 이런 것들도 꼭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CCTV 영상 이렇게 한 번씩 볼 때 네. 주요 곳 보면 저는 늘 그런 그 교통 사거리 이런 데를 보거든요. 네.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버스 이런 것도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제가 잘 봤네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중요합니다. 사실 뭐 당연하게 내가 내리면 당연히 뭐 차량들이 멈춰주겠지 안 오겠지 생각하시지만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잇따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정말 주의할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그 30초 안전 챌린지는 사실 처음에 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얘기했잖아요. 그 병원과 같은 그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뭔가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 요령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많은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물론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하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대피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보가 울렸을 때 빠르게 대피를 하시되 경보가 나간 이후에 안내 방송 등을 통해서 대피를 어떻게 하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안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내에 또 지시에 정확하게 잘 따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처음 가보는 다중이용 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쪽이 출구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천정 부분에 달려있는 이제 피난 유도 등을 잘 따라가시면 비상 계단이라든지 혹은 또 건물의 바깥 출구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안내 표지를 정확하게 잘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이제 계단실에 도착했는데 계단 안쪽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입이 불가능하다면 무리하게 진입하시기보다는 다른 출구 쪽을 이제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고요. 또 계단실 내에서도 이동할 때도 빨리 내려가야지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흐름에 뭐 이렇게 밀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흐름 속도에 맞춰서 안전하게 이동을 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탈하게 집에 잘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